안녕하세요.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강의를 맡게 된 충북여자중학교 교사 정조일입니다. 저는 국어교과를 맡고 있고요. 중학교 근무하면서 실제로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재구성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강의 내용 잘 들어주시면 또 한번 제 강의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배움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배움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이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개념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좀 확립해서 두 가지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이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과이기 때문에 제가 국어과 이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장면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재구성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되고 실현이 되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면 좀 제가 학생들하고 실제로 진행했던 수업 영상들이나 아니면 제출했던 수업 자료들, 평가 자료들, 과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놨던 폼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육과정 수업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좀 중점을 맞춰서 파트 2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배움 중심 수업으로서의 역할,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이 배움 중심 수업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수업을 돌아봤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는가 좀 장점 중심으로만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요 역할을 한번 나눠보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수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념에 대한 것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의 주체는 어쨌든 학생이 되겠죠.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싶어하는 수업이 또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배움 중심 수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학생의 자발적 배움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수업장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업을 이제 녹화를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수업 장면 촬영의 포커스가 누구였냐면 이제 중점이 되는 대상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면도 교사가 실제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수업의 유려함들, 전달 과정의 능숙함들을 좀 포커스로 보는 것이 이전의 수업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EBS 같은 경우에서 이제 수업 잘하신다라고 나오는 예전에 이제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카메라가 뒤에 있고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배움의 주체는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교사가 잘 전달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내재화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배움 중심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개념화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배움의 주체이고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도 교사도 배제가 되지 않지만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의의를 볼 때 어쨌든 이게 포커스가 조금 더 학생에게 무게중심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학생의 배움으로 연결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교사가 전달한 내용이 학생에게 실제적으로 내재화된 배움으로 갖는가가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배움의 경험에서 일어난다. 학생들의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다루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전인적 성장,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태도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습 공동체가 관계 맺는 것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관계 맺으면서 의사소통하는 장면들을 좀 미시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건강한 배움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정의적인 측면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수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들도 눈으로 보거나 수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웠다는 것도 내가 10을 배웠는지 100을 배웠는지 1000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형성평가가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온전한 배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움 중심 수업에서는 중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움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 중심 수업이 지향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바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을 볼 건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기도 하고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기도 했는데, 교육과정이 요구한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교사 수준의 재구성을 생각했습니다. 교사 자신이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재구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 수준에 맞게 또 학교의 환경, 교실의 환경, 또 이런 것들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정의를 했는데,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정의를 했는데, 유형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내 재구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 간 재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내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국어교과 내에서 단원을 조정하거나 학년 간의 내용을 통합을 하거나 내용을 증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교과 간 재구성이라고 하면 타교과랑 연계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민주시민의 역할로 해서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문을 작성한다 했을 때는 도덕과나 국어과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과 간 재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교과 내 재구성, 국어과 내에서 재구성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체계화를 하자면 물론 이게 정형화된 방법은 아니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학년, 학기, 교과 내용에 이제 어떠한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통합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재구성이 되겠죠. 이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정말 옛날이죠. 순차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저 좀 전달하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좀 충실도, 교육과정의 충실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 좀 봤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재구성이죠. 그래서 목표 역시 재구성돼야 되겠고 교과서 내용조차도 재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하나의 부수적 교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재구성됐으니까 내용이 당연히 재구성됐고 그거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고 평가 계획을 한다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성이 순차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의 성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배움 중심 수업은 이건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두 축의 주체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사는 자기로부터의 성장이고 학생은 배움의 주인으로의 성장. 배움의 객체로서 이제 수용하던 대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얼마만큼의 배움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학생의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업과 수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고, 학생은 내적 충만감과 사고의 지평의 확장을 좀 이루어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 충만감, 정의적 영역, 태도까지도 성장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협력, 아까 전에 이제 관계 측면도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는 게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겠죠. 교사의 성장이고,
그리고 성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의 성장 또한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출발하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세계와의 관계, 교사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배움 중심 수업의 성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초기에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은 수업 현장에서 주로 전개되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학습자 중심 또는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그냥 학습자로만 옮기자라고 해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들의 이제 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들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과 동의어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수업 주제나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교사의 자율적인 교수법의 결정과 배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배움 중심 수업은 학습자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게 핵심이어야 하지, 학습자가 활동을 많이 하는 불량성이나 학습자에게 모든 책임들이 전가되는 책임의 이양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학습자의 주된 참여나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교수자의 직접적인 교수 형태도 수용이 되고, 또는 지적인 내용들을 설명식으로 전달하는 형태들도 수용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습자끼리들만 학습을 이어나가거나 또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만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배움 중심 수업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어과니까 국어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어과 2015 교육과정 중학교 1, 2, 3학년 성취 기준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을 보면서 1학년 국어교과 중에서 1학기 수업의 재구성을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 국어과 2015부터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1학년 국어 책이겠고요. 1학기의 교과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네, 목표 재구성을 할 건데, 국어는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들을 재구성해서 수업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재구성입니다. 이게 결정이 됐다면 교과 내용의 순서나 통합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내용, 가감하는 내용들의 내용 재구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참고해야 되겠고, 교육과정 해설서도 참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수업에 필요한 수업 자료들을 충분하게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해야 되는데, 교육공학이기도 하고요. 학습 차시와 교수학습 모형을 결정하고, 학습 매체를 결정하고, 배움의 형태들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표는요, 국어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학기에 한 권을 읽는 수업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내용이 한 학기 한 권 수업을 위한 성취 기준이 하나로 잡혀 있고, 교과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해서 단원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단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수업이 일주일에 한 반에 4시간을 들어가는데, 1시간은 독서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으로 활용하면서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분량도 조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취 기준이 있는데 이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한 학기 한 권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학기 한 권 수업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 하나만 사용할 수 없어요. 통합을 해서 여기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교과서를 쓸 수 없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수업을 한다면 교과서에 분절된 읽기 수업을
읽기 수업으로 단편적 텍스트를 접한 학생들에게 전체 글 읽기 경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국어 교과서 아시겠지만 소설이면 소설, 글이면 글들의 전문, 전체 텍스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글만 접하는 학생들에게 온글 읽기, 전체 글 읽기의 경험을 부여한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을 목표해서 학습자 간 협의를 하면서 읽고 결과를 공유하고 개별적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과정에서 그냥 혼자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그룹들, 읽기 모둠 안에서 협의하고 읽기 과정을 논의하고 결과도 공유하고 해서 개별적인 학생의 배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 독서 공동체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합 운영해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국어 능력의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영역들을 통합해서 학습 내용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국어 능력이 이제 유기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들이 이제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읽으면서 메모하고 독서하면서 메모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 내용들이 이제 분절적으로 아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해서 재구성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도서 선택 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 외 텍스트들이에요. 책을 이제 소설이면 소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주제들의 책들을 쭉 늘어놓고 거기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다 선택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읽기 경험의 공유가 좀 어렵더라고요. 모든 내에서 좀 나눌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모든별로 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개별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과정 중심 평가와 활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누가 기록하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서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협력적 배움이 있도록 적절하게 독서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타교과 선생님들도 아마 들으실 거와 좀 염려는 됩니다. 이게 국어과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이제 관심 밖인 영역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과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의 참고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목표를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국어과 영역 중에서 교육과정 통합 영역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3개의 영역을 통합한 겁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총 3개의 영역을 통합했는데 국어과 전체 영역인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상당히 많은 영역을 통합했습니다. 대신에 이걸 핵심 영역하고 보조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핵심 영역은 읽기 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학기 한 권 독서를 하니까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거나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을 첨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을 묶어주는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텍스트가 좀 많습니다. 먼저 읽기 영역에서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뭐 교과서 국어 교과서 중단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 보통 성취 기준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개 정도 되고 지금 뒤에 하나 더 보이시면 쓰기에서 3개, 듣기에서 3개 이렇게 되면은 총 10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단원으로 치면은 한 5개 단원이나 되는 엄청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영역은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는데 요 성취 기준을 따온 것이죠.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이게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인데 한 편의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설정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읽는 게 일단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취 기준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엮을 수 있는 게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읽기 맥락을 활용해서 글 내용 예측하기.
글 내용 요약하기, 읽기를 생활화하기, 이 정도 핵심 내용만 키워드만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를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를 한다. 이제 감상문 쓰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쓴다. 세 번째는 고쳐쓰기를 할 때 고쳐쓰기 원리를 고려해서 고쳐 쓴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은 쓰기 내용은 주로 독후,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가 있는데 한 학기 한 번 읽기인데 듣기 말하기가 왜 들어가냐면 모둠 내에서의 협의 과정을 제가 넣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면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그래서 국어에서 얘기하는 듣기 말하기의 과정은 서로가 협력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인공이 이러한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 나는 의견이 다른데 라고 하면은 협력적으로 의미가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선정할 때도 듣기 말하기가 의미 공유와 구성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모모라는 책을 선택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너는 왜 그 책이 좋아? 그럼 나는 이런 이유에서 좋아. 그래? 나는 모모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미 공유를 하고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이 성취 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토의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토의라는 성취 기준을 넣었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이제 읽기를 마친 다음에 독서를 마친 다음에 독서한 내용,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 예고편 만들기처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넣는다. 그래서 영상 매체라는 것의 전달 효과를 그걸 보는 학생들이 판단하면서 듣는 과정까지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교육과정 영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한번 재구성을 한번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습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순서로 정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도서 선정 협의회, 두 번째는 예측하며 읽기, 세 번째 독서 활동지 작성, 네 번째 감상문 초고 쓰기, 감상문 작성하기, 매체로 표현하기 요건데요. 도서 선정 협의회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책 읽을래?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해줬던 책이 한 6권 정도가 있거든요. 6권에서 10권 정도의 책 중에서 선생님 저희는 이런 책을 고르고 싶어요 라고 책을 훑어보고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모든 도서를 선정할 때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토의하는 과정, 그리고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여기다 넣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하며 읽기인데요. 독서 과정에서 책을 이해하기 전에, 책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책의 구조, 글의 구조는 어떨 것인가들을 예측하는 과정이 국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예측하고 구조를 예측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인터넷을 참고할 수도 있고 작가가 집필한 다른 서적을 참고할 수도 있고 또는 표지, 책의 내용의 사파 또는 빠르게 훑어보면서 예측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과정으로 앞에 나왔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요. 한 번만 보여드리고 독자의 배경지시를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앞으로 돌려서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지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독서활동지 작성은 어쨌든 핵심으로 제가 잡은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한 편의 글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글 읽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 매번 글만 읽고 매 시간 그 글 읽는 시간으로만 맞추느냐 그것이 아니라 매 시간 작성하는 활동지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글을 읽고 독서하는 시간을 더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독서 과정 중에서 의미 있었던 문장 쓰기, 새롭게 알게 되었던 내용 쓰기,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세 줄 감상평 쓰기, 그 다음에 이거를 친구들과 독서 모둠에서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쓰기와 읽기와 나누면서 듣기 말하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영역이 합쳐지는 과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내게 되면 감상문에 대한 초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지, 여기서 독서 활동지 작성하는 것 바탕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걸 바탕으로 감상문 초고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쓰기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감상문을 작성할 때는 초고를 바탕으로 감상문 작성하고 이걸 서로 돌려 읽고 나서 서로 평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료와 교사 평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로 표현하기는 읽은 책을 영화 예고편으로 만들기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듣기 말하기 영역에 있던 매체의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듣는다. 이 영역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러면 교수학습을 계획해야겠죠? 그러면 학습 매체들과 교수학습 무형과 배움의 형태와 차시와 배움 중심의 성장 주체는 누구인가? 배움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학습 매체는 뭐 학습지와 선택도서 6종, 뭐 교과서 학습지, 학습지 선택도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교수학습 무형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무형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교수학습 무형은 이제 국어과 교수학습 무형의 내용들을 쭉 넣는데요. 어쨌든 도서 선정을 하면서 토의 토론을 하고 예측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반응 중심, 작품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로 교수학습 무형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 형태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배움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모둠으로 할 것인가, 개별로 할 것인가, 모둠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차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7차시는 거의 1학기 수준에 해당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계속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이죠. 책 한 권을 읽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독서활동지 작성이라고 써놨지만 여기는 독서하는 시간이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4에서 10차시까지 하면서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배움의 성장 주체가 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학습 모둠 내에서, 독서 모둠 내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 성장 주체는 여기에서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학습 모둠, 학습 공동체가 배움의 성장 주체가 되겠고 예측하며 읽는 내용은 혼자서 하는 활동이라서 학습자 개인, 그리고 여기는 독서 활동지는 개인이 작성하지만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학습 모둠이 배움의 성장 주체가 되겠고 감상문 초고 쓰기는 자신의 글을 쓰는 동안에는 개인이 쓰고 그 다음에 감상문 작성은 하고 나서 학습 모둠과 나누기 때문에 학습 모둠이 배움의 성장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평가 방법으로는 학습 모드, 학습자 개인, 활동지 나눔, 초고 작성 평가, 작성 감상문 평가, 학습자 개인, 학습 모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중점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학습자 모둠에서 도서 선정 협의에 평가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친구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죠.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모둠 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모둠 내에서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교사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양질의 논의들이 나왔고 토의를 했구나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측하며 읽기 과정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내가 읽은 내용들을 대상이 이제 학습자 개인이 되는 것이고 학습자 개인이 예측하며 읽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사가 평가를 하고 독서활동지 평가는 활동지 내용을 나누고 그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 친구들이 너는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스티커 평가를 간단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교사도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독서활동지를 잘 작성했는지 평가합니다. 감상문 초고와 감상문도 교사 평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작성한 감상문은 스스로도 평가하고 동료들에게도 돌려읽기를 하면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 평가 영역까지도 한번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업 실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교육과정 내용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내용은 어떻게 재구성할 거고 학습 순서는 어떻게 담을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수업 내용 자료들을 선생님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한 내용들을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촬영을 2년 전에 해놓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업 실제입니다. 국어교과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원의 이제 PDF 파일을 가져온 거예요. 국어 책에.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을 핵심 단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료 찾으면서 책 읽기. 그래서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아까 봤던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단원이에요. 근데 요 단원을만 그냥 수업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몇 시간 못 합니다. 다른 교과서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성 있게 글쓰기 단원이 있는데 이걸 합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원들도 구성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단원들도 좀 가져온 걸 통합한 걸 좀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측하며 읽기가 있고 매체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인데 예측하며 읽기도 아까 글 읽기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측하며 읽기 요거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 단원을 미리 합친 거죠. 1학기 진행 과정에다가 예측하며 읽기를 넣어오는 겁니다. 자료 찾으면 책 읽기, 한 학기 한 권 독서 과정에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체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그래서 요 단원도 따로 있지만 요것도 통합해가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고 나서 매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독서한 내용을 영화처럼 만들어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구성한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와 동일합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요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재구성을 이렇게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실현한 것은 수업을 실제로 했던 시행 자료들 몇 가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도서 선정 협의회를 하는 거죠. 어떤 책 읽을래? 라고 하는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책을 한 6권 정도를, 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아니고 6권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께서 좀 선정한 중학생들하고 책 대화하기에 어울리는 도서 목록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시로 가져온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주고 제가 실제로 책도 학생 수에 맞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준 다음에 6권 중에 한 권을 한 권을 정해봐 해서 도서 선생 협의회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모둠에서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책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 그리고 선정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활동지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하며 읽기는 학생들이 했던 이제 활동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찾다 보니까 2년 전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파일이 좀 덮어쓰기가 돼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예측하며 읽기 활동 자료도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이건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인상적인 부분, 새로 알게 된 점, 기억해둘 내용, 궁금한 점, 책을 읽으며 떠오른 점 등을 작성하는데 확인 도장만 받으면 돼요. 책을 쭉 읽고 나서 날짜, 읽은 페이지 작성하고 간단하게 쓰고 확인 도장. 그래서 온전하게 책을 읽는 시간을 부여하는 게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의 목표였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초고 쓰기 활동지를 진행한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감상문 쓰기를 활동지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은 감상문 쓰고 나서는 서로 모두모끼리 돌려 읽으면서 내용을 서로 이제 평가해주는 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행 자료로 매체로 표현하기가 있는데요.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원들이 이제 영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영화 예고편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도서 선정 협의회와 예측하며 읽기와 독서 활동지 작성, 감상문 초고 쓰기, 감상문 작성하기, 매체로 표현하기가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상당히 긴 형태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의 이거를 1년 매 학기마다 좀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과 내용이다 보니까 참 좀 참고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시고 또 가감할 수 있는 내용들 가감하셔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수업, 중액교육과정처럼 이제 하나의 중심 주제를 놓고 이제 주변 주제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수업 형태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 이제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 개인에게 온전한 한 권 독서의 경험을 부여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움 중심 수업은 학습자에게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학습자 개인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권에 대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했고, 두 번째로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 공동체의 선택권을 부여를 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주체도 나여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교사들이 선정해서 제시해줬던 텍스트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른 책을 내가 읽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역할이 있고, 세 번째는 독서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기회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움 중심 수업은 관계가 상당히 중심이 되고 중요한 수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부여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와 성장 중심 평가를 목표로 해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장기간 누가 기록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서하고 평생 독자로서의 국어과학 독서 교육 목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움 중심 수업의 역할이면서 또 국어과 수업으로서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절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통합적 배움을 실현했고,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배움 중심 수업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좀 염려가 됐던 것은 제가 이제 국어교사다 보니까 국어과에 제안하여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 조금 도움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형태적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